정신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72세 강혜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여자가 마주한 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쏟아진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남편의 회사 지분. 그 존재조차 몰랐던 서류 뭉치가 낡은 수첩 속에서 발견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위조된 서류, 강제 정신감정, 그리고 손녀마저 이용하려는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다. 하지만 혜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쓰러지는 순간 남편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걸. 은퇴한 형사 최두성이 건넨 갈색 봉투 속 증거, 손녀 다은이 몰래 쥐어준 USB,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마주한 며느리의 싸늘한 미소. 과연 72세 할머니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삶의 깊이를 아는 우리, 그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장 장례식 이후 차가운 집 거실. 혜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낮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하얀 국화꽃들은 시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밥은 딱딱하게 굳었고 과일 접시에는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죠. 아들 우철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72살의 혜수는 검은 상복 차림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은빛이 섞인 짧은 파마머리는 며칠째 빗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우철은 4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혜순의 가슴 속에는 슬픔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었어요. 아들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경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충돌했다고요. 하지만 혜수는 알고 있었어요. 우철이 죽기 사흘 전 그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를요. 엄마, 회사 일이 좀 복잡해졌어요. 우철은 전화 너머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떨리는 음색이었어요. 혜수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사 일이야 늘 복잡한 게 아니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만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15살 손녀 다은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아 기름기가 돌았고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좀 드세요. 아무것도 안 드신 지 이틀째예요. 다은의 목소리는 간신히 참고 있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우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이었죠. 괜찮아, 다은아. 할머니는 괜찮아. 혜수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혜순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어떡해요? 엄마는 아빠 보험금 타려고 서류만 뒤지고 있고. 다은의 말이 끊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우철의 아내 42살의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넘긴 그녀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미 평소 옷차림으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아직도 거기 앉아 계세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동정이나 위로의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그녀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딱딱 울렸죠. 다은아, 너 방으로 들어가 있어.
나 어머님이랑 얘기할 게 있으니까. 미라가 안방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다은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미라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미라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보험 약관, 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우철 씨가 남긴 게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야죠. 보험금은 1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이 아파트는 제 명이니까 문제 없고요. 혜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얼굴에는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날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우철 씨 회사 지분 문제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미라가 서류 한 장을 혜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우철이 다니던 중소기업의 주주 명부였어요. 우철 씨가 회사 지분을 5%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어머님, 혹시 우철 씨한테 들으신 거 있으세요? 혜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칸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철은 그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평범한 격리 담당이었지만 성실하게 근무했죠. 잘 모르겠구나. 혜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철은 회사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집에 오면 피곤해서 말이 없었고 주말에도 대부분 잠만 잤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회사 측이랑 협의해서 지분을 현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제 명의로 넘기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미라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능숙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미라가 혜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앞으로 생활비 문제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은이 키우면서 어머님까지 모시기엔 솔직히 버거워요. 어머님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혜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는 걸 깨달았죠. 아들이 죽은 지 사흘 만에요. 혜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집도 돈도 갈 곳도 없었죠. 미라야. 혜순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내가 우철이랑 결혼할 때부터 너희를 도와줬잖니. 다은이 어렸을 때 내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와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미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신 건 감사하죠.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우철 씨 없이도요. 미라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혜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15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던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요. 혜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식어버린 촛불 연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그때 혜수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우철이 죽기 일주일 전에 했던 말이었죠. 엄마, 나중에 내가 만약 이상한 일을 당하면 엄마가 가지고 계신 그 오래된 수첩 꼭 확인하세요. 거기 중요한 게 적혀 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혜수는 오래전부터 낡은 수첩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옛날 집안 살림살이나 돈 계산 같은 게 적혀 있었죠. 혜수는 그게 뭐가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철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혹시 그 수첩에 뭔가 단서가 있는 걸까요? 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발걸음을 옮겼어요. 혜수는 작은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혜수는 낡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서 가죽 표지가 달아빠진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흘려 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1995년부터 시작됐어요. 살림비, 우철학비, 병원비 같은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혜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혜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악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성산업 지분 10%, 강혜순 명의, 2002년 3월 15일 등기 완료. 혜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성산업. 그것은 우철이 다니던 회사였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그 회사에 투자를 했었던 걸까요? 혜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돈 문제를 아내와 상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혜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에게도 그 회사에 지분이 있다는 뜻이었죠. 우철의 5%보다 2배나 많은 10%요. 혜수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변호사님. 내일 사무실로 찾아뵐게요. 상속 문제 빨리 정리하고 싶거든요. 혜수는 창고방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미라는 전화를 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수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에게도 싸울 무기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혜수는 조용히 창고방을 나왔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어요. 혜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펼쳐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어요. 대성산업 지분 10%, 강혜순 명의. 혜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리고 지쳐 보이던 눈에 날카로운 빛이 돌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어머니였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여자였죠. 혜수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혜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철아, 엄마가 알아낼게. 내가 왜 죽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엄마가 꼭 밝혀낼 거야. 그날 밤 혜수는 처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한 잠이 아니었어요. 악몽과 의심으로 가득한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이장 반지하로 향하는 혜순의 택시 안. 다음 날 아침 8시 혜순은 집을 나섰습니다. 미라가 출근하고 다은이 학교에 간 사이였어요. 손에는 낡은 수첩과 몇 장의 서류를 넣은 천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어요. 혜수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노란색 택시가 멈춰서자 그녀는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백미러로 혜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혜순은 수첩에 적힌 주소를 꺼내 읽었어요. 성북구 도남동 107의 32번지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혜순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출근길을 서두르고 학생들은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혜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수첩을 발견한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대성산업의 지분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2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남겨진 건 빚뿐이었습니다. 적어도 혜수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수첩의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2002년 3월 15일 남편은 대성산업의 지분 10%를 혜순의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혜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 지분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택시는 강북 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오래되어 갔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자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손님, 여기 맞나요? 이 근처에 회사 같은 건 없는데. 택시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수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주소가 바로 이곳이었죠. 네, 맞아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혜수는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떠나자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반지하 방들이 보였어요. 혜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107의 32번지를 찾아야 했어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녹슨 철문에 숫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107의 32. 바로 이곳이었어요.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반지하 현관문이 나타났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혜수는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혜수는 다시 한번 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안에서 무언가 쿵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혜수는 입술을 적셨어요. 저는 강혜순이라고 합니다. 대성산업 관련해서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서 4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했고 낡은 티셔츠는 얼룩이 져 있었어요. 남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성산업이요? 당신은 누구? 남자는 혜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23년 전부터 대성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혹시 이 주소가 회사 등기부에 올라간 주소인가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혜순의 팔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들어오세요, 빨리요. 혜순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남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남자는 체인까지 걸었어요.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어요. 바닥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구석에는 라면 박스와 빈 소주병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남자가 낡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남자는 책상 서랍을 뒤지더니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강혜순이라고 했죠? 혹시 강태준 씨의 부인이세요? 혜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이 남자가 어떻게 아는 걸까요? 네, 맞아요. 제 남편이었어요. 23년 전에 돌아가셨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철을 펼치더니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주주명부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혜순, 지분 10%, 2002년 3월 15일 등기. 혜순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혜순은 정말로 대성산업의 주주였던 겁니다. 저는 김성우라고 해요. 대성산업의 전 이사였어요.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전 이사요? 그럼 지금은? 해고됐죠. 3개월 전에요.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소주병 하나를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지도 않고 다시 내려놨어요. 당신 아들 정우철 씨 맞죠? 혜순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가 우철을 알고 있다니요. 네, 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철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신문에 났더군요.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우철 씨와 저는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그 사람은 격리팀이었고 전 영업이사였죠.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성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어요. 그런데 뭔데요? 혜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혜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철 씨는 회사 비리를 알고 있었어요. 횡령이요. 누군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죠. 우철 씨가 장부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혜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회사 비리를 알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했던 걸까요? 누가 그랬는데요? 사장이에요. 현재 대표이사인 박종석이요. 성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종석은 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원래 대성산업은 중소기업이었지만 10년 전부터 사업이 잘 됐어요. 정부 사업을 따내면서 매출이 급증했죠. 그러자 박종석이 주주들을 하나씩 내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협박이죠. 약점을 잡거나 돈으로 회유하거나 안 되면 폭력배를 동원했어요. 지분을 가진 주주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자기 지분을 늘려갔죠. 혜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위험한 거였어요. 그럼 우철이도. 우철 씨는 5%밖에 없었지만 당신 지분까지 합치면 15%예요. 그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죠. 박종석은 당신과 우철 씨의 지분을 노렸을 거예요. 성우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주주 명부가 있었어요. 23년 전에는 10명이 넘던 주주가 지금은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원래 주주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은 사업 실패로 파산했고, 이 사람은 갑자기 해외로 이민 갔어요.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죠. 혜순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교통사고. 우철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우철 씨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요. 그래서 만났죠. 그때 우철 씨가 제게 USB 하나를 줬어요. 성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비어 있었어요.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USB에는 회사 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박종석이 빼돌린 돈의 흔적이 다 있었죠. 우철 씨는 그걸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사고를 당한 거군요.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USB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3일 전에 누군가 이 방에 침입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지만 USB만 없어졌죠. 아마 박종석의 부하들일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럼 증거가 없다는 거네요? 혜순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우철 씨가 USB를 2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성격상 백업은 만들었을 거예요. 혜수는 우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꼼꼼하고 신중한 아들이었죠. 중요한 증거라면 당연히 백업을 해뒀을 거예요. 그게 어디 있을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철 씨가 당신에게 뭔가 남겼을 수도 있어요. 혹시 집에서 USB나 외장하드 같은 거 본 적 없으세요?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철의 방은 미라가 이미 다 정리했어요. 서류며 물건들은 전부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손녀가 있어요. 다은이라고요. 혹시 그 아이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박종석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혜수는 청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꼭 이 일을 끝낼게요. 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우도 따라 일어났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성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구겨지고 낡았지만 전화번호는 선명했어요. 혜수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반지하 방을 나와 계단을 올라갈 때
혜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우는 문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수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다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은아, 할머니야.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서 혜수는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우철이 남긴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석에 맞서 싸워야 했죠. 택시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혜수는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펼쳤어요. 남편의 흘려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성산업 지분 10%, 강혜순 명의. 이 지분은 이제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열쇠였고 악인을 심판할 수 있는 무기였어요. 혜수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오후 4시 혜수는 자기 방에 앉아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낡은 수첩, 성우에게 받은 주주명부 사본, 그리고 아침에 구청에 들러 떼어온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서 서류들은 낡고 바래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혜수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었습니다. 대성산업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는 성북구 도남동이었어요. 주주 현황을 보니 정말로 강혜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 10%, 등기일 2002년 3월 15일. 23년 전의 기록이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혜순의 손가락이 자신의 이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종이 위의 잉크는 오래되어 약간 번져 있었지만 글자는 선명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혜수는 정말로 대성산업의 주주였던 거예요. 왜 말 안 했어, 당신? 혜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과묵하고 고집센 사람이었죠.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돈 문제는 절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혜수는 수첩의 다른 페이지들도 넘겨봤습니다. 거기에는 태준이 적은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대부분은 생활비 계산이나 우철의 학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이상한 메모들이 보였어요. 박종석에게 500만 원 빌려줌. 2000년 6월 3일. 박종석 회사 설립. 나도 투자. 2001년 11월 12일. 박종석이 주식으로 갚겠다고 함. 혜순 명의로 등기하기로. 2002년 2월 20일. 혜수는 메모를 읽으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박종석에게 돈을 빌려줬었어요. 그리고 박종석은 그 돈을 갚는 대신 회사 지분을 준 거였죠. 왜 혜순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아마 세금 문제나 재산 분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직후 태주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심장마비였어요. 59살의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수첩 속에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혜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지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철에게 물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태주는 일찍 죽었고 혜수는 이 지분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 사이 박종석은 회사를 키웠고 다른 주주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철마저 죽었죠. 혜순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종석. 그 이름이 입안에서 쓰디쓴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가 우철을 죽인 거라면 혜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이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혜수는 서둘러 서류들을 모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수첩만 책상 위에 남겨두고요.
할머니, 저 왔어요. 다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수는 문을 열어줬어요. 다은은 교복 차림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가는 어두웠어요. 다은아, 들어와. 할머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다은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더니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으로 치마 주름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혜수는 다은 옆에 앉았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아빠가 혹시 너한테 뭔가 맡긴 거 없니? USB나 외장하드 같은 거.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혜순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로 우철이 백업을 만들었던 거예요. 어디 있니? 제 방 책상 서랍 제일 밑에 숨겨뒀어요. 아빠가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제 방에 오셨어요. 그때 USB를 주시면서 절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엄마한테는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할머니나 믿을 만한 어른한테 주라고요. 근데 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로. 다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수는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작은 몸이 흐느끼며 떨렸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빠는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셨을 거야. 한참을 울고 난 후 다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가더니 잠시 후 작은 USB를 들고 돌아왔어요. 까만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어요. 이 안에 우철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아빠가 왜 그걸 제게 주신 거예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혜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다은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요. 다은아, 할머니가 조사해 본 결과 아빠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다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있었어. 나쁜 사람이 회사 돈을 훔치고 있었고 아빠가 그걸 알게 된 거야. 이 USB에는 그 증거가 들어있을 거야. 다은은 USB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아빠를 누가 일부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가 꼭 밝혀낼 거야. 그러니까 다은아, 이 일은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 속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아빠를 위해서요. 혜수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5살 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다은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혜수는 USB를 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을 켰어요. 남편이 쓰던 거였는데 우철이 고쳐서 혜순에게 준 거였습니다. 부팅하는데 5분 정도 걸렸어요. 노트북이 켜지자 혜순은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새 드라이브가 나타났어요. 마우스를 클릭하자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름은 간단했어요. 증거. 혜수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엑셀 파일 여러 개와 PDF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파일 이름들을 보니 대성산업 장부 2023, 대성산업 장부 2024 횡령, 증거 정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혜수는 첫 번째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수입, 지출,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혜수는 장부를 읽는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철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당 인출 13억 3천만 원. 2023년 5월 7일. 허위 거래 8억 5천만 원. 2023년 9월 12일. 횡령 추정액 21억 8천만 원. 2024년 6월 기준. 해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1억 8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박종석은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다음 파일을 열자 PDF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철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깔끔한 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성산업 횡령 사건 정리. 작성자 정우철. 2024년 11월 28일. 보고서에는 박종석의 범죄 행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횡령을 시작했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얼마나 빼돌렸는지요. 우철은 3년 동안 이 증거를 모았던 거예요. 혼자서 조용히 위험을 무릅쓰고요. 혜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을 겁니다.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어요. 우철이 목숨을 걸고 모은 이 증거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음성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우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아마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엄마,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요. 박종석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요. 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종석이 경찰 쪽에도 연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죠. 확실한 증거를요. 엄마, 이 USB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장부,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까지요. 이걸 검찰에 넘기면 박종석을 잡을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 명의로 된 회사 지분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10%요. 이건 엄마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박종석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혜수는 노트북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우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혜수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알았어, 우철아. 엄마가 할게. 내가 못한 일 엄마가 끝내줄게. 혜수는 USB를 빼서 수첩과 함께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이제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혜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우가 준 명함을 찾았어요. 전화번호를 누르며 혜순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아들이 남긴 용기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미라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은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지만 미라가 개인 사무실처럼 꾸며놓은 곳이었죠. 책상 위에는 형광등 스탠드가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프린터에서 막 뽑아낸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성산업 주식 양도 계약서였어요. 양도인은 정우철, 양수인은 정미라. 계약 날짜는 2024년 11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철이 죽기 하루 전이었죠. 미라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표준 양식을 그대로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명란이었어요.
미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우철의 옛날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신청서, 회사 계약서, 각종 동의서들이었죠. 모두 우철의 서명이 들어간 것들이었어요. 미라는 그중 가장 최근 것을 골랐습니다. 6개월 전에 작성한 은행 서류였어요. 우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양도 계약서와 나란히 배치했어요.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볼펜이었어요. 미라는 펜을 잡고 양도 계약서의 서명란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미라는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얼굴은 창백하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니,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라에게 중요한 건 생존이었어요. 우철이 죽은 후 보험금은 나왔지만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1억. 그걸로 다은을 대학까지 보내고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엔 부족했어요. 하지만 우철의 회사 지분 5%를 팔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성산업은 최근 정부 사업을 따내면서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5%만 해도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문제는 지분이 우철 명의라는 거였어요. 상속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최소 6개월은 필요했죠. 게다가 시어머니 혜순도 상속인이었어요. 지분을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라가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만약 우철이 살아있을 때 지분을 미라에게 양도했다면요. 그럼 상속이 아니라 미라의 고유 재산이 되는 겁니다. 혜수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어요. 미라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우철의 서명을 보며 천천히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정우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특징을 잡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반듯했어요. 우철의 서명은 좀 더 흘려 쓴 스타일이었습니다. 미라는 종이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어요.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써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써서 삐뚤어졌어요. 역시 실패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라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휴지통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쌓여갔어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10번째 시도에서 미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철의 서명과 거의 비슷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대충 보면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미라는 새 양도 계약서를 프린터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명란에 펜을 가져다 댔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의 떨림을 멈추려고 애썼죠.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화들짝 놀라 펜을 놓았어요. 누가 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미라는 서둘러 서류들을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펜도 함께요. 스탠드 불은 그대로 켜둔 채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척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혜순이었어요. 낡은 카디건을 걸친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미라야, 아직 안 자니? 혜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미라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어머님은 왜 안 주무세요? 화장실 갔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자거라. 혜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미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미라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방금 전의 긴장감이 식지 않았습니다. 혹시 혜순이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불이 켜진 게 신경 쓰였을 뿐일 겁니다. 미라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 하다간 실수할 것 같았어요. 미라는 서류들을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는 따로 보관했어요. 방을 나와 침실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혜순의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여 봤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였어요. 혜순이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혜순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대성산업, 지분, 23년.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성산업이라니요. 왜 시어머니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미라는 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혹시 혜순이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우철이 시어머니한테 회사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우철은 집안일을 잘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회사 얘기는 더더욱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혜순도 다은도 아직 자고 있었죠. 미라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어요. 어젯밤에 연습한 서명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중 가장 잘된 것을 골랐죠. 새 양도 계약서를 프린터에서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미라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우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우철.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서명을 마친 후 미라는 서류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완벽했어요. 적어도 미라의 눈에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됐습니다. 우철의 인감 도장이 필요했어요. 미라는 안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우철의 물건들을 정리해둔 상자가 있었죠. 상자를 열자 지갑, 시계, 명함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작은 도장 케이스가 있었어요. 미라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우철의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미라는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갑자기 우철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45살의 남편. 피곤해 보였지만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었던 사람. 다은을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위조하고 있다는 게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어요. 우철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돈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필요했죠. 다은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라는 다시 도장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꾹 눌렀어요.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정우철. 도장이 만들어낸 그 이름은 진짜였지만 의미는 거짓이었어요. 서류를 접어 깨끗한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대성산업 측에 지분 양도를 통보하면 됐습니다. 미라는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최소한 겉으로는요. 하지만 눈 깊은 곳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작지만 지울 수 없는 불안이었죠.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이었어요. 학교 갈 준비를 하던 딸이 문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뭐해요? 아, 다은아. 엄마 서류 정리 좀 하고 있었어. 아침 먹어야지. 미라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다은은 엄마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미라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2시간 후였습니다. 혜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미라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아침 준비하니? 내가 할 테니까 넌 쉬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미라는 시어머니를 피해 설거지를 했습니다. 등 뒤로 혜순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다은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혜수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미라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저 외출 좀 할게요. 볼 일이 있어서요. 뭔 볼 일인데? 혜순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멈칫했어요. 은행 일이요. 우철 씨 통장 정리하려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미라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몰랐어요. 자신이 집을 나서자마자 혜순이 그 작은 방으로 향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라가 몰래 숨겨둔 예비 열쇠를 어젯밤에 찾아낸 거였어요. 오후 3시 혜수는 신촌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였어요. 밖으로는 대학생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혜순의 앞에는 식어가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계속 입구 쪽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오늘 아침 혜수는 미라의 작은 방을 조사했었습니다. 예비 열쇠로 서랍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우철의 서명을 연습한 종이들, 지분 양도 계약서, 초안, 그리고 우철의 인감도장 사본. 며느리가 서류를 위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혜수는 즉시 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이런 일에는 자신이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요. 대신 다른 사람을 소개해줬죠. 은퇴한 형사였습니다. 이름은 최두성, 60살이었어요. 카페 입구가 열렸습니다. 회색 머리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네모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어요. 주변을 한번 훑어본 후 혜순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강혜순 씨 맞습니까?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최두성 씨 맞죠? 네. 반갑습니다. 두성은 혜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성호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아들분이 의문사 당하셨다면서요. 두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혜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봉투 안에는 혜순이 준비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철의 사망 진단서 사본, 교통사고 경찰 보고서, 대성산업 주주명부, 그리고 오늘 아침 미라의 방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위조 서류들의 사진이었죠. 두성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오랜 형사 생활로 단련된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보고서를 보니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군요. 그리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두성이 말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경찰은 단순 음주 교통사고로 결론 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사고 전에 회사 비리를 알고 있었어요. 횡령 증거도 모아놨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USB에 다 들어있어요. 혜수는 우철이 남긴 USB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석의 횡령과 주주 제거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두성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혜수는 핸드폰을 꺼내 미라의 방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명 연습종이, 위조 계약서, 인감도장. 두성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며느님이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군요. 네. 아들 명의의 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변호사 만나러 갔어요. 두성은 사진들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법상 범죄죠.
증거도 확실하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혜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두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고하면 며느님만 처벌받고 끝나요. 정작 중요한 박종석은 손도 못 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엔 며느님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한다니요? 며느님이 위조한 서류로 지분 양도를 시도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박종석이 움직일 거예요. 그 과정에서 꼬리를 잡는 거죠. 혜수는 두성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건가요? 하지만 미라는 이미 법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박종석과 연결된다면 더 큰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종석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두성이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혜순 앞으로 밀었어요. 혜순이 열어보니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종석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은 거예요. 혜순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박종석의 과거 범죄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 폭행 사건, 15년 전 사기 혐의, 10년 전 협박 사건. 모두 합의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의혹은 남아 있었습니다. 박종석은 예전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아서 증거를 남기지 않았죠. 게다가 정치권과 경찰 쪽에 인맥이 있어요. 그래서 번번이 빠져나갔습니다. 두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박종석을 잡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이었죠. 당시 한 중소기업 사장이 의문사했어요. 자살로 처리됐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박종석이 관련돼 있다고 봤죠.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 사건은 종결됐고 저는 좌천됐습니다. 혜수는 두성의 얼굴을 봤습니다. 네모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오랜 세월의 회한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한 지금이라도 박종석을 잡고 싶습니다. 강혜순 씨,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가 아들분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두성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혜수는 그 눈을 보며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죠. 알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두성은 메모지를 꺼내 펜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간단한 작전도였어요. 먼저 며느님이 위조 서류를 박종석에게 제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박종석은 그걸 받고 검토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박종석의 변호사나 회계사를 만날 겁니다. 저는 그들을 미행하고 통화 내역을 추적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제게는 아직 현직 형사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했지만 사설 탐정 일은 할 수 있거든요. 두성이 명함을 꺼내 혜순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두성 법률조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강혜순 씨는 며느님을 계속 감시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티를 내면 안 돼요. 며느님이 눈치채면 작전이 실패합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를 감시한다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제 아들의 교통사고 정말 살인일까요? 두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상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점, 블랙박스가 충격으로 파손됐다는 점, 사고 장소가 한적한 곳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합니다. 그럼 상대 운전자도 조종당한 걸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만들어서 차를 몰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박종석의 부하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혜순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들이 살해당한 거라면 박종석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가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신원과 박종석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요. 그동안 강혜순 씨는 며느님을 주시하고 제게 보고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성은 자기 전화번호를 혜순의 핸드폰에 저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몇 가지 더 알려줬어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박종석이 눈치채면 강혜순 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두성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순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두성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혜순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갈색 재킷을 입은 남자는 곧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혜순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4시 30분이었어요. 미라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혜순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혜순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하루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다은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할머니 볼 일 좀 있었어. 다은이는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요. 저녁 먹고 올게요. 다은은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혜수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혜수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USB와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두성에게서 받은 서류들도 함께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증거들이 쌓여갔어요. 혜수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 해야 할 일들, 의심스러운 점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박종석 마이너스 횡령 마이너스 우철 살해 의혹. 미라 마이너스 서류 위조 마이너스 지분 탈취 시도. 증거 마이너스 USB 위조 서류 사진. 교통사고 기록. 혜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혜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돌아온 거였어요. 혜순은 재빨리 서류들을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미라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응, 볼일 잘 봤니? 네, 잘 봤어요. 미라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는 것을, 그리고 위조 서류를 제출했을 거라는 것을요. 혜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척하면서 미라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곧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혜수는 핸드폰을 꺼내 두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귀가했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서류 제출한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혜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작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며느리를 통해 박종석을 잡는 작전. 위험했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혜수는 냉장고를 열고 저녁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사흘 후 오전 10시 혜수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등을 파고들었어요.
복도는 넓고 깨끗했지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았고 그 빛 아래서 모든 게 날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미라가 혜순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긴장이 감돌았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검사예요. 미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응시할 뿐이었죠. 사흘 전 미라는 갑자기 혜순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요. 혜수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죠.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 끄는 것도 잊으셨고요. 이러다 큰일 나요. 한 번만 검사 받으세요. 미라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혜수는 실제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우철의 일로 마음이 복잡해서였습니다. 치매나 그런 게 아니었죠. 하지만 미라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결국 혜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이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혜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요. 정미라 씨? 간호사가 대기실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올게요. 미라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도 몇 명 앉아 있었어요. 나이든 할머니, 젊은 남자, 중년 여자.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을 겁니다. 혜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두성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어요. 왜 며느리가 자신을 정신과에 데려온 걸까요? 15분 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가 나왔어요. 뒤를 따라 의사도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온화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강혜순 씨, 안으로 들어오시죠.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순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라가 혜순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미라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분이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앉으세요. 의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혜수는 앉았어요. 미라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책상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죠. 저는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며느님께서 어르신이 최근 기억력 저하와 행동 변화를 보이신다고 하셔서요. 의사가 혜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혜순은 불편했어요. 자신이 마치 환자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며느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혜순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실 수도 있죠. 하지만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시면 며느님도 안심하실 거예요. 의사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혜수는 미라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혜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요. 만약 자신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으면 법적 능력이 제한될 수 있었어요. 재산 관리도 못하고 소송도 못하게 될 겁니다. 미라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죠. 검사를 안 받으면 안 되나요? 혜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강제는 아니지만 가족분이 걱정하시니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문제가 있으시다면 빨리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검사 받으세요. 안 그러면 계속 걱정돼요. 만약에 어머님이 길 잃어버리시거나 가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미라의 말투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알았어요. 저 말들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요.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받는 게 나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정상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아도 문제 없을 거였죠. 의사는 검사지를 꺼냈습니다. 간이 정신상태 검사였어요. 날짜 맞히기, 단어 기억하기,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3일이요. 무슨 요일인가요? 토요일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혜수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다음 질문들도 이어졌습니다. 혜수는 모두 정확하게 답했죠. 이제 제가 말하는 세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나무, 자동차, 연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무, 자동차, 연필. 좋습니다. 이제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혜수는 계속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라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의사가 미라를 봤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누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하시고, 남편이 돈을 숨겨뒀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살해당했다고도 하세요. 혜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라가 자신의 말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혜순은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혜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혜순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제 남편이 회사 지분을 제 명의로 해뒀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회사 비리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살해당한 거예요. 혜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지분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수첩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뗐어요. 혜순이 가방을 뒤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작은 지갑만 들고 나왔습니다. 미라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수첩은 23년 전 시아버님이 쓰시던 거예요. 거기 낙서처럼 적힌 걸 어머님이 진짜라고 믿고 계세요. 낙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록이에요. 혜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잖아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일단 오늘 검사 결과로는 치매 같은 인지장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망상이나 피해, 의식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우울증에서 올 수도 있고요. 망상이 아니에요. 혜순이 다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아들분을 잃으신 슬픔이 크실 겁니다. 그 슬픔이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머님이 법적 행위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재산 처분이나 소송 같은 거요. 의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능력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하지만 망상 증상이 심해지면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라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수는 그 미소를 봤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정상이에요. 제가 말한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증거도 있어요. 혜순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일단 약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불안을 줄여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2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저는 약 안 먹어요. 어머님, 미라가 혜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게 들어갔어요. 혜순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세요. 약 드시고 좀 쉬세요. 너무 힘드셨잖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혜수는 그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것을요. 알겠어. 약 먹을게. 혜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순응하는 척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따로 대응하면 됐습니다. 진료실을 나올 때 혜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 기록에는 혜순이 망상 증상을 보인다고 적혔을 거예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미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국에 들러서 약 타고 가요. 응. 혜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탔습니다. 불안장애 치료제였어요. 미라는 약을 받아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님이 잊어버리실까봐요. 미라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혜순은 알았어요. 며느리가 약을 자기가 관리하는 이유를요. 혜순이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하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혜순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순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순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두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두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강혜순이에요. 큰일 났어요. 혜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병원에 끌려간 것, 정신과 검사를 받은 것, 망상 판정을 받을 뻔한 것. 두성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강혜순 씨를 무력화시키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약은 절대 먹지 마세요. 만약 먹으라고 하면 먹는 척하고 버리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병원에 가지 마세요. 다음에 또 가자고 하면 거부하세요. 거부하면 더 의심받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박종석 쪽 조사를 마무리할게요. 증거를 확보하면 며느님의 음모도 같이 밝혀질 겁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두성이 보이지 않았지만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철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파였어요. 그날 밤 11시 혜수는 어두운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스탠드만 켜져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혜순의 얼굴은 파리하게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오늘 저녁 미라는 혜순에게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혜순은 먹는 척하고 입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버렸습니다. 약통을 확인한 미라는 만족스러워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혜순은 노트북에서 우철의 USB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횡령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장부, 계좌 이체 내역, 우철의 보고서, 모두 박종석의 범죄를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박종석이 직접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요. 장부만으로는 회계사나 다른 직원의 실수로 둘러댈 수 있었어요. 박종석 본인이 횡령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지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죠. 의사의 회의적인 눈빛,
미라의 차가운 미소. 그것들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다은이었어요. 손녀는 잠옷 차림으로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다은아, 너도 안 잤구나. 들어와. 다은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아빠가 남긴 거예요? 응. 회사 비리 증거야. 다은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엑셀 파일이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수는 손녀를 돌아봤어요. 어떤 사람?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차가 서 있었어요. 안에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무서웠어요. 혜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박종석의 부하들이 다은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니? 잘 못 봤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 번호는 외웠어요. 다은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혜수는 그 번호를 자기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잘했어, 다은아. 앞으로 조심해야 해. 혹시 또 그 차를 보면 바로 할머니한테 연락해. 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 우리 위험한 거예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혜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혜순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박종석이 다은까지 위협한다면 어떡하죠? 혜순은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손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찾은 게 있어요. 다은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 케이스였어요. 혜순이 받은 까만색 USB와는 달랐습니다. 이게 뭐니? 오늘 제 방을 청소하다가 찾았어요. 책장 뒤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빠가 숨겨둔 것 같아요. 혜수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이게 우철이 만든 또 다른 백업일까요? 노트북에 꽂아봐도 돼요? 응, 해보자. 다은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새 드라이브가 나타났어요. 폴더를 열자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종 증거였어요. 혜수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영상은 어떤 사무실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우철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박종석이에요. 다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에 집중했어요. 영상 속에서 박종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 과장, 이번 분기 장부 정리는 어떻게 됐나? 우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그게 지출 항목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2억 2천만 원이 개인 계좌로 이체됐는데 명목이 불분명합니다. 박종석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그건 내 돈이야. 회사 돈이지만 결국 내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회사 대표 주주잖아. 하지만 이건 횡령에 해당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정 과장, 박종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는 건가? 자네가 이 회사에서 밥 먹고 사는 게 누구 덕분인데? 우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자네는 장부만 내가 시키는 대로 정리하면 돼. 알았나? 영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혜순과 다은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면 증거되는 거죠?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건 결정적 증거야. 박종석이 직접 횡령을 인정한 거야. 혜순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박종석의 목소리를 귀에 깊게 들었어요. 내 돈이야,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 말들은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걸 찍으셨을까요? 아마 숨겨둔 카메라로 찍었을 거야. 스마트폰이나 펜 카메라 같은 걸로. 혜수는 우철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아들은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모았던 거예요. 박종석 앞에서 대놓고 질문하며 자백을 유도한 겁니다. 할머니, 이제 어떡해요?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되는 거죠? 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성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박종석은 경찰 쪽에 인맥이 있다고요. 만약 일반 경찰서에 신고하면 증거가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경찰은 안 돼. 검찰에 직접 가야 해. 검찰이요? 응.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 해. 여러 곳에 동시에 알리면 박종석이 손을 쓸 수 없을 거야. 혜수는 즉시 두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두성은 바로 받았어요. 강혜순 씨, 무슨 일이세요? 최두성 씨,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박종석이 직접 횡령을 인정한 영상이에요. 전화 너머로 두성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내일 당장 만나시죠. 아침 9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수는 USB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두 개의 USB를 손에 쥐었어요. 까만색과 빨간색. 우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다은아, 내가 이걸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제 아빠를 죽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응, 꼭 잡을 거야. 다은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순도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자야지. 내일 중요한 날이야. 네, 할머니. 잘 주무세요. 다은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수는 혼자 남았어요. USB들을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속옷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어요. 두성과 함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에도 제보할 겁니다. 그러면 박종석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박종석이 반격하면 어떡하죠? 혜순이나 다은을 해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이미 학교 앞에서 감시하고 있었잖아요. 혜순은 핸드폰을 꺼내 다은의 사진을 봤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손녀의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혜수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우철이 나타났어요. 아들은 혜순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혜순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우철에게 손을 뻗었지만 아들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침 7시 혜순은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정돈된 차림이었죠. 거실로 나가자 미라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혜순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옷을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이에요? 제가 같이 갈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혜순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혜순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혜수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이제 출발해야 했어요. 두성의 사무실까지 가려면 30분은 걸렸습니다. 먼저 나갈게. 혜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USB 2개가 들어 있었어요. 미라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혼자 가시는 거예요? 걱정돼요. 괜찮아. 나야 아니야. 혜수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라가 혜순의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어요. 혜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 놓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님, 혹시 이상한 짓 하시는 거 아니죠? 변호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미라가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혜수는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미라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혜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두성이 알려준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혜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 USB들이 느껴졌어요. 우철의 용기가, 진실이, 정의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혜수는 절대 이걸 놓치지 않을 거였어요. 택시는 아침 거리를 달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순에게는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회복된 가족. 한 달 후 2025년 1월 15일 오후 2시 혜순은 검찰청 앞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혜순의 얼굴은 따뜻했어요. 옆에는 두성이 서 있었고 조금 뒤에는 다은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방금 검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참이었어요. 강혜순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두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 혜순과 두성은 이곳에 와서 박종석을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로 고소했었어요. 우철이 남긴 USB 2개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특히 박종석이 직접 횡령을 인정한 영상은 검사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최두성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혜순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강혜순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성산업을 전격 압수수색했어요. 회사 장부와 컴퓨터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박종석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우철의 영상이 공개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 횡령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철의 교통사고가 정말로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이요. 상대 운전자는 박종석이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부러 음주 상태를 만들고 우철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두성이 교통사고 기록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상대 운전자의 통장에 사고 일주일 전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죠. 돈을 보낸 사람은 박종석의 측근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쌓이자 검찰은 박종석을 구속했습니다. 횡령, 살인 교사, 증거인멸 시도, 여러 혐의가 적용됐어요. 박종석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추워요. 다은이 할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녀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밝아져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자. 최두성 씨도 저녁같이 드실래요?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뵙죠. 두성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혜순과 다은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 안에서 다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라가 만든 가짜 지분양도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됐죠. 혜순이 몰래 찍어뒀던 사진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게 명백히 드러났어요. 결국 미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미라는 초범이고 실제로 재산을 가로채지는 못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컸어요. 엄마는 아마 벌금을 내고 집행유예를 받을 거야. 감옥에 가진 않을 것 같아. 그럼 우리랑 같이 살아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 엄마는 따로 살기로 했어. 그리고 다은이는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사실 미라와는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미라는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대신 혜수는 미라를 고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하긴 했지만 혜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죠.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은의 친권은 혜순이 갖기로 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사는 게 좋아요. 다은이 할머니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혜순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익은 공간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라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 전에 짐을 싸서 나갔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간식 먹을래? 네, 할머니. 혜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와 배를 예쁘게 담아 거실 테이블에 놓았어요. 다은은 소파에 앉아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혜수는 알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혜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대성산업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그리고 변호사가 보낸 서류들이었습니다. 박종석이 구속되면서 대성산업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렸고 혜순도 참석했었어요. 72살의 할머니가 주주총회에 나타나자 모두들 놀랐습니다. 혜순은 당당하게 자신의 지분 10%를 주장했고 새 경영진은 이를 인정했어요. 회사는 이제 정상화되고 있었습니다. 횡령된 돈은 일부 회수됐고 새 사장은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죠. 혜순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혜순이 직접 경영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철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철의 지분 5%는 다은에게 상속됐습니다. 다은이 성인이 될 때까지 혜순이 관리하기로 했어요. 이 지분들은 언젠가 다은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혹은 사업 미천으로요. 혜순은 우철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에 담긴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45살의 평범한 남자. 하지만 정의로웠고 용감했던 사람. 혜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철아, 엄마가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그리고 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엄마가 지켜줄게. 혜순은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순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철의 묘소를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혜순과 다은은 꽃다발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묘소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원묘지였어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앙상한 나뭇가지들, 하얀 하늘, 차갑지만 깨끗한 공기. 묘소에 도착했을 때는 10시였습니다. 우철의 묘비 앞에 섰어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꽃다발을 놓고 절을 했어요. 다은도 할머니 옆에서 절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다은이에요. 할머니랑 왔어요. 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할머니가 다 해결하셨어요. 나쁜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그리고 아빠가 남긴 증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빠, 자랑스러워요. 다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혜수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울어도 돼. 아빠가 들어주실 거야. 한참을 울고 난 후 다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순도 묘비 앞에 앉아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철아,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 내가 원하던 정의가 실현됐어.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부드러웠어요. 마치 우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미소 지었어요. 묘소를 떠나며 혜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철의 묘비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수는 다은에게 물었습니다. 다은아, 너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니? 다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철의 정신이 딸에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할머니, 그럼 회사 지분으로 나오는 돈으로 제 학비 낼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걸로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낼 수 있어. 다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혜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혜순과 다은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우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우철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순이 문을 열자 두성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혜순 씨,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어머, 최두성 씨. 들어오세요. 두성은 거실로 들어와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답게 장식된 케이크가 나타났어요. 위에는 정의 구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를 축하하는 케이크예요. 세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강혜순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두성이 물었습니다. 혜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일단은 다은이 잘 키우는 거죠. 그리고 회사 일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우철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제가 이어가야죠. 훌륭하십니다. 강혜순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 다은을 재우고 난 후 혜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혜수는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철이 저 별들 중 하나가 됐을까요? 우철아, 잘 자거라. 엄마가 다은이 잘 키울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혜수는 카디건을 여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혜수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2달은 지옥 같았어요. 슬픔, 분노, 두려움, 불안.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혜수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우철이 나타났어요.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철아.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혜수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실에서는 다은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밝고 경쾌한 노래였습니다. 혜수는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픔은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죠. 이것이 강혜순의 이야기였습니다. 72살의 할머니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운 이야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중요한 건 의지와 용기였습니다. 혜수는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혜순과 다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철의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로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